안녕하세요. 클래식 그것이 알고 싶다의 김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핸델의 합주협주곡 중 일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음악이 바로 17세기에 탄생한 바로크 음악입니다. 생동감 넘치지 않으셨나요? 저는 막 심장이 뛰던데요. 오늘 들으실 내용이 바로 이 역동적인 바로크 음악입니다. 그럼 바로크란 무슨 뜻일까요? 지금 보시듯 바로크는 일단 영어 표기로 돼 있어요. 하지만 바로크의 본래 어원은 그리스어도 아니고요. 불어도 아니에요. 포르투갈어예요. 놀라셨죠? 포르투갈. 되게 생소하죠? 자, 포르투갈어로 바오크. 포르투갈 사전적 의미로는요. 바로크식의 또는 표면이 울퉁불퉁한 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 어원은 포르투갈어로 일그러진 진주라는 의미입니다. 이 바로크 음악이 처음 등장을 했을 때 그 당대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럼 좋았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 바로크 음악은 처음 미술에 적용이 됩니다. 바로크 시대에서요. 하지만 많은 비평가들이 이 바로크 음악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술적인 퇴폐, 그리고 부정적이다. 또한 바로크를 개상하고 과장된 음악으로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마치 예전에 서태지와 아이들 아시나요? 서태지와 아이들 나왔을 때 그때 서태지와 아이들 음악이 이렇게 편하셨나요? 마찬가지예요. 되게 생소했었죠? 근데 이렇게 뜰 줄은 몰랐죠. 이 바로크 음악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이 바로크 음악은 시간이 지나면서 정당한 표현 방식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바로크를 알기 이전에 과연 이 바로크 음악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음악의 역사를 잠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음악사란 음악 작품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다시 말해 각 시대에 살았던 작곡가들이 만든 곡, 이 곡을 가지고 다양하게 연구하고 분석하고 체계화한 학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렸어요. 자, 그럼 음악 역사를 한번 시대별로 살펴볼게요. 음악사의 시대분류 어떻게 할까요? 분류 기준이 이렇습니다. 각 시대에 나타난 특정한 음악적 특징을 가지고 분류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음악적 특징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좀 더 있어 보이게 사용하시려면 음악적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보다 훌륭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양식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양식,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대중가에 보면요. 70년대부터 80년, 그리고 현재 이르기까지 각 시대에 나타난 음악적 장르, 특징들이 드러나죠. 뭐 예를 들어서 발라드, 댄스, 뭐 랩, 락 이런 그 시대별로 나타난 특정한 음악적 스타일, 이거를 음악적 양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죠? 네. 음악사는 이제 보시듯 고대를 시작으로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를 구분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바로크는 그 딱 중간에 위치해 있죠. 바로크는 음악 역사에서 가장 혁신적인 전환의 시기입니다. 우선 바로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이전 시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바로크 이후 고전 낭만 20세기 잠깐 접어두시고요. 고대 한번 먼저 볼게요. 고대는 선사시대부터 200년대까지를 고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는 그리스 음악이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대말로 가면서 로마가 그 그리스 음악을 흡수해 지배를 하게 되죠. 자, 바로 중세로 넘어갈게요. 중세는 200년대부터 1450년대까지를 중세라고 합니다. 이 시대는 지금의 이탈리아, 로마가 장악을 하게 됩니다. 모든 문화와 예술을. 중세시대에는요.
단선율 음악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바로 초기 기독교 음악에서 나오죠. 자, 한번 중세 음악 한번 잠시 들어볼까요? 네, 제 앞으로 이렇게 수도승 한 명이 이렇게 쓱 지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곡이죠. 뭐 썩 나쁘지 않아요, 그죠? 자, 중세 음악의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 다성음악이 발달을 합니다. 그리고 성악음악이 가장 중요한 시대입니다. 악기는 등장 안 하나요? 제가 악기라는 표현을 지금 썼지만 제가 앞으로 기악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악기가 기악이에요. 네. 자, 성악음악. 왜 기악은 사용 안 했을까요? 왜 악기 사용 안 했을까요? 초기 기독교 음악은 악기를 불필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이라고 느꼈고요. 그리고 또한 이교도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지 성악을 위한 반주 정도의 의미였죠. 자, 르네상스로 넘어가 볼게요. 르네상스는 1450년대부터 1600년대까지를 르네상스랍니다. 이 시대에 등장하는 중요한 나라 어딜까요? 로마 아니에요.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조금 뜬금없긴 하죠. 자, 네덜란드. 자, 네덜란드. 이 시대에는 기악음악이 드디어 관심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악음악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악음악이 많이 관심을 받고 악기의 발달도 이루어지게 되죠. 자, 바로크 보실까요? 바로크. 1600년대부터 1750년대를 바로크로 합니다. 다시 등장합니다. 로마가 바로크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로 등장하게 됩니다. 로마. 르네상스 말 음악에 대한 현대적 개념을 시작으로 바로크 시대에 와서 음악적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독자적 음악적 발전으로요. 건반악기의 저음선율, 그리고 기악의 활발한 발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악음악과 동등한 위치에 이르게 됩니다. 악기죠.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시대를 넘어갈 때 옛 양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세에서 르네상스를 넘어갈 때 중세에 있던 음악적 양식이 르네상스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같이 살아남게 될까요? 아닙니다. 점차 사라지게 되죠. 하지만 바로크 시대는 조금 다릅니다. 바로크 시대에서는 르네상스에 있던 음악적 양식이 바로크 시대와 합쳐지게 됩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양식과 바로크 시대가 공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 바로크 시대의 음악적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베네치아 악파. 베네치아 악파는 16세기 후반 르네상스 시대 말기에 등장을 합니다. 베네치아는 최강국 로마 다음으로 중요한 도시가 됩니다. 이 베네치아 악파는요, 바로크 시대를 완성시키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혹시 이탈리아 베네치아 가보셨죠? 물론 뭐 안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네, 저는 가봤습니다. 갔는데 관광객들이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뭐 사실 제대로 보진 못했는데요. 이곳은 정확하게 봤습니다. 바로 성 마르코 성당과 그 광장입니다. 우리가 많이 뭐 사진으로나 화면으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영상으로. 자, 이 성 마르코 성당과 그 광장에서 당대 베네치아의 모든 정치적, 문화적 행사가 거행이 됩니다. 이 베네치아 음악의 특징은 화려하고 장대합니다. 이 음색과 음악이 바로크에 많은 영향을 주죠. 그리고 이따가 제가 얘기 드릴 대비적인 음악 효과를 처음 사용을 했습니다. 베네치아 악파에서요. 이 대비라는 음악이 바로크로 넘어가면서 큰 파급력을 끼치게 됩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다 모르시겠죠? 자, 이 사람은 이탈리아 작곡가 몬테베르디입니다. 이 몬테베르디라는 사람이 바로크 시대 사람인데 바로 두 가지의 작법을 만듭니다. 여기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와서 우리는 아까 얘기 드렸어요. 르네상스와 바로크 양식이 공존한다고 얘기 드렸어요. 자, 우리가 요새 말로 구양식과 신양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몬테베르디는 구양식, 즉 르네상스 양식을 구양식이라 하고 바로크 양식을 신양식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몬테베르디는 그때 말로 구양식을 제1작법 그리고 신양식을 제2작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우리가 바로크를 들으시는데 제2작법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깐 드릴게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일단 구양식 때의 음악적 특징, 그러니까 르네상스의 음악적 특징은 음악 전달에 중요했습니다. 다시 말해 음향적 소리가 중요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보를 볼 때 우리가 피아노 악보 많이 보셨나요? 성부가 이렇게 네 개가 있죠? 그건 다 아시죠? 그 네 개의 성부가 다 동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자, 바로크 시대, 신양식, 몬테베르디가 말한 제2작법. 그러니까 이 바로크의 양식은 가사 전달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내용적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내용적 의미, 하나의 선율에 간단한 화성 반주가 붙게 됩니다. 자, 모노디, 단선율. 쉽게 말해서요, 반주가 있는 독창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 용어는 바로크 초기 성악 음악에 먼저 사용을 했죠.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르네상스에서는 여전히 성악이 우위를 차지했고 바로크로 넘어가면서 이제 기악 음악이 기악 음악이 성악과 동등해진다고 했죠. 어쨌든 성악 음악이 아직까지도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성악 음악이 악기의 기법에 동등하게 적용이 되죠. 자, 단선율, 모노디 이거 일단 외워두세요. 아주 중요해요. 계속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바로크 사운드란 뭘까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음악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일단 악기가 궁금하시죠? 이거 피아노 비스무리하게 생긴 이 악기가 뭔지 아세요? 예, 챈발로라는 악기입니다. 뭐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크 악기죠. 지금의 피아노의 전신이 되는 악기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먼저 볼게요. 바순입니다. 바로크 바순입니다. 지금의 현대 바순과는 조금 생김새가 좀 다르죠. 그리고 맞은편 첼로랑 비슷하게 생겼죠. 이 악기의 이름은 다양합니다. 종류가 워낙 많아요. 비올 혹은 다감바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저음 악기를 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첼로의 전신이 되는 악기이기도 하죠. 자, 우리가 바로크 사운드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단 들어보시면 어떠세요? 화려하진 않아요. 단순한 선율에 자, 여기 특징 하나 나옵니다. 바로크 음악은 화려한 음악적 장식이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즉흥적인 연주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얘기 드렸어요. 르네상스의 양식과 바로크 양식이 공존한다고 했어요. 르네상스의 즉흥적인 연주는 없었어요. 당시에는 정확한 리듬을 지키려고 했었죠. 하지만 바로크 시대에 와서 좀 더 자유로운 리듬을 사용하게 됩니다. 즉, 자유와 즉흥, 반대로 통제와 엄격성, 이 두 개가 공존했던 거죠. 즉흥성, 이 악기 연주도 그렇고 성악 연주도 그렇고 지금 여기 바순 보시면은 자신의 개성과 기술을 뽐냅니다. 독창도 마찬가지예요.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의 개성과 기술을 뽐내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나머지 악기들, 자, 이제부터 설명드릴게요. 이 나머지 악기들 뭘 하느냐. 이 악기들은 계속 저음 악기입니다. 방금 보셨던 챈발로, 여기 아래 비올이죠. 네, 이거 바로크 첼로입니다. 자, 이 악기들이 계속 저음 악기들인데요. 방금 그 바순이 솔로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챈발로와 그리고 다감바, 뭐 바로크 첼로라고 하셔도 되고요. 비올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이 악기들이 저음 선율을 보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순 곡에 서포트를 하는 거죠. 자, 이 용어 계속 저음, 영어 표현으로는 솔로 베이스예요.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 제가 알려드릴까요? 바소 콘티뉴. 이게 조금 더 일반적이에요. 자,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탈리아 용어를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만큼 이탈리아는 음악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앞으로 제가 이탈리아 용어 많이 사용할 테니까 이렇게 알려드리면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소 콘티뉴. 이건 계속저음이라는 얘기를 써도 돼요. 이걸 이제 한국어로 표현하면은 뭐 통지저음, 뭐 숫자저음이라는 용어인데 그건 잊어버리시고 이 용어 바소 콘티뉴 꼭 기억해 두세요. 바로크 음악에 반드시 등장해야 되는 용어입니다. 자, 비올, 첼로, 바순 이 악기들은 저음 선율들을 보강합니다. 그리고 하프시코드, 오르간은 이 저음 선율, 반주를 맡게 되죠. 역시 같이 서포트하게 됩니다. 특히 건반 악기 같은 경우에는 저음에 맞는 음들을 즉흥적인 연주가 가능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 TV 보면은 가수가 노래를 하고 뒤에 밴드가 있죠. 밴드 중에 저음 선율을 담당하는 악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악기들이 독창자나 그다음에 솔로 악기들을 서포트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바로 계속저음입니다. 낮은 성부에 한해서예요. 낮은 성부, 낮은 악기들, 낮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게 쉽게 이해하셔야 돼요. 대비는 17세기의 중요한 요소 콘체르타토라는 의미를 대신합니다. 자, 콘체르타토. 이것도 이탈리아 용어입니다. 자, 계속 등장합니다. 이탈리아어. 콘체르타토. 바로크 시대의 용어입니다. 물론 뭐 요즘에는 콘체르토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는데요. 어쨌든 이 바로크 시대에서는 콘체르타토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되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뜻은 경쟁하다, 협동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연주 방법은 연주 그룹들이 교대를 해서 연주하거나 노래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음향이 이래요. 큰 앙상블과 작은 앙상블, 그리고 합창 대 합창, 그 다음에 독주자 대 독주자, 혹은 독주자 대 앙상블, 또는 합창 대 독주, 합창 대 앙상블, 이런 식으로 효과를 주게 됩니다. 일단 얘기만 들어봐도 확 대비적인 게 느껴지시죠? 또한 대비에 사용해서 샘여림, 어떻게 할까요? 지금처럼 점진적인 다이내믹을 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 아직까지는 악기가 그렇게 지금처럼 좋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제가 목소리는 좋지 않지만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옛날에 바로크의 샘여림이 이렇게 됐어요. 작게 아 하다가 갑자기 아 크게 됩니다. 지금처럼 아 이렇게 크게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그게 악기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건반악기에서 비롯되죠. 하지만 지금의 피아노, 지금의 현악기들 점진적인 다이내믹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이 점진적인 다이내믹은 고전에 와서 많이 해결이 되죠. 자, 대비 이해되셨죠? 네,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좀 대비라는 느낌이 좀 확 와닿으시나요? 자, 이 곡은 비발디의 작품이고요. 비발디 작품 중에서 두 대를 위한 바이올린 협주곡입니다. 자, 두 대의 바이올린 협주곡. 자, 두 대 바이올린. 요 뒤에도 바이올린인데 바이올린 총 이게 4대가 있어요. 근데 앞에 두 대, 앞에 두 사람 이렇게 이 두 사람을 위한 협주곡이에요. 자, 곡을 잘 들어보시면은 그냥 다 함께 연주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연주자가 퍼스트 바이올린, 그리고 이게 세컨드 바이올린. 이 퍼스트 바이올린과 세컨드 바이올린이 서로 주거니 받고 합니다. 마치 경쟁하듯 혹은 협동하듯이요. 자, 나머지 이 바이올린 또 뒤에 있는 이 두 대 바이올린과 또 챈발로, 그리고 저음악기들 바로크 첼로와 바로크 비올라 있습니다. 얘네들은 뭐 할까요? 그렇죠.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계속 저음. 이 두 대의 바이올린들을 서포트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대비와 그 전에 얘기 드렸던 계속 저음, 바로 이 모든 것이 이 음악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들이 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궁금하셨을 거예요. 제가 일부러 얘기 안 드렸어요, 앞에서. 그냥 궁금하시라고. 자,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들. 바로크 양식을 완벽한 그리고 완숙한 경지로 끌어올린 4명의 음악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장필립 라모입니다. 이 사람은 작곡가이자 그리고 이론가였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음악 시간에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르신다고 하시면 안 되세요. 으뜸마음, 딸리마음, 버금 딸리마음. 으뜸마음이 뭔지 아세요? 도미솔, 이 화음, 건반으로 도미솔 치죠. 같이 치면 화음이 들리죠. 그게 으뜸마음이에요. 이런 것들을 확립을 시킨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음악 공부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사람 때문이죠. 자, 장필립 라모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나왔어요. 비발디. 안토니오 비발디. 안토니오. 아셨어요? 비발디? 비발디가 안토니오라는 사실을? 네, 안토니오예요. 네. 자, 비발디. 바로크 시대에서 빠질 수 없는 작곡가죠. 비발디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바로크의 대표적인 작곡가이게 하죠. 기악음악의 대가이며 그리고 협주곡 작곡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비발디는 총 500여 편의 곡을 작곡을 했는데요. 그중 반 이상이 바이올린 독주 작품입니다. 비발디의 작품은 리듬의 생동감 그리고 형식의 명료성 등을 갖추고 협주곡 작곡 방식에 있어서 고전 협주곡에 완벽하게 계승 발전시킵니다. 비발디는 정말 어찌 보면은 바이올린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아요. 그리고 이 비발디는 작곡가이기도 하지만 당대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이기도 했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 비발디보다 더 어떻게 보면 익숙한 이름이죠. 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작곡가입니다. 바흐는 독일 태생, 독일 작곡가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음악의 아버지입니다. 서양 음악사를 통틀어서 가장 완벽한 예술작품을 만든 작곡가입니다. 시대를 뛰어넘는 당대의 가장 혁신적인 작곡가이기도 하죠. 그의 음악은 이상적 음향을 지향했습니다. 조지 프레데릭 핸델. 나이는요, 바흐랑 동갑이고요. 그리고 같은 시대에서 태어나 바흐랑 같이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음악의 어머니죠. 음악의 어머니. 많이들 핸델이 음악의 어머니라고 해서 다들 여자라고 생각하시는데 남자예요. 그죠? 그리고 또 오해를 하시는 게 바흐가 음악의 아버지 그리고 핸델이 음악의 어머니니까 둘이 부부가 아니냐. 아닙니다. 부부 아니에요. 네. 자, 핸델은 바흐와 쌍벽을 이뤘던 이분 역시도 독일 작곡가입니다. 핸델은 오페라와 오라토리오를 아주 잘 썼어요. 그리고 바로크 말기 음악 보급에 기여를 하기도 했죠. 그의 음악적 특징은 이렇습니다. 바흐를 많이 시기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의 독자적인 작품으로 승부를 하려고 했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바흐의 작법과 자신의 독자적인 작법을 한데 잘 어울러서 자신이 만든 작품의 그 두 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이뤄냅니다. 어찌 보면 바흐와 마찬가지로 시대를 앞서간 작곡가이죠. 그의 음악적 스타일은 바흐보다 훨씬 자유롭고 감성적입니다. 연주도요. 바흐 음악보다 조금 더 연주하기가 편합니다. 쉬운 건 아니지만 조금 더 편합니다. 듣기에도 조금 더 핸델 음악이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우리가 클래식 많이 들어보지는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들어보면은 대부분이 바흐 음악보다는 핸델 음악이 더 많습니다. 자, 핸델 음악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룰 텐데요. 그때 핸델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크 음악 어렵지 않고 굉장히 제가 얘기 드렸어요. 단순하고 그리고 또 반면에 즉흥적인 면 매력 있지 않나요? 저와 앞으로 함께할 강의가 바로 이런 매력적인 음악들과 함께할 그런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음악과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